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후라이 뭐 깐다? 후라이 친다. 후라이 친다. 후라이 친다. 거짓말한다. 그 남편이 예. 옆에 지금 계신데 남편도 가끔 후라이를 치십니까? 북한지 후라이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고 하는 예. 허세. 있습니다. 그 인상까지 팍 쓰면 아 진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실제로 받고.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저희 출연진들하고 이렇게 술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늦게 들어올 때 저희 이름 팔면 다 후라이라는 거. 근데 술을 못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집에서 술이요? 정희 오빠 한 병을 비웠어. 혼자서. 어제 거짓말했을까? 어제 후라이 깠을까 모르겠는데. 이럴 때 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말하네. 자,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뭐 거짓말한다를 흔히들 야 후라이 친다, 후라이 까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도 관계 개선을 한다고 그랬다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그러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6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분명히 그랬죠. 쌀밥,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정말 여유 있게 먹는다는 북한 주민은 본 적이 없고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약속을 좀 지키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중요한 게 이제 본인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는 게 마치나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는 미국이라고 하지도 않죠. 미제승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제승냥이들이 본인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나라인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의적 국방력을 억제시키는 미국 때문에 본인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못 살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네가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주의 조선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는 그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생을 접고 우리 인민들이 다 함께 잘 살려면 강성대국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강성대국을 만든답시고 그냥 전 인민을 동원시켰어요. 양식장 건설, 그다음에 그 뭐요 수력발전소 건설, 댐 건설 다 불러냈어. 그냥 자꾸 그냥 불러내고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조금만 참아라 허리들을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2012년이 되게 되면 강성대국이 올 것이고 그날 오늘을 웃으면서 추억할 것이다. 그러면서 TV로 방송 선전처럼 맨날 노래가 나왔어요. 알걸? 강성부흥하리라. 알죠. 귀가 피나도록 노래 들었어요. 노래 가사가 무릉도원 꽃 펴나니 흥이로다 하리랑 노래 보니까 갑자기 흥이 힘으로 갖고 가니 못이로다 하리랑 아리랑 가게 되면 옆에서 헤이 수리라 이렇게 노래가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설마 하면서도 2012년이 되게 되면 정말 강성대국이 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2012년이 오고 나니까 강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강성대국이 아니라 강성한 데가 없다. 진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어서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한 적은 있나요? 이 김씨 왕조에서 후라이를 까지 않는 유일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뭐요?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포기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합니다. 자기 체제에 목숨이 달려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관리하고 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영변 핵시설 장면인데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지금 냉각수가 계속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물이 녹는 게 좌측 상단. 그래서 수증기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수증기. 이만갑 공식 핵 물리학 박사님 최승병 박사님 이게 7차 핵 위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당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저걸 보시면은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이 아주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영변의 원자로를 이용을 해서 플루토늄이라는 또 다른 핵물질을 지금 생산하는 설비도 다시 재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면서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건데 저걸 2021년에 저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다시 가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험용 경수로라고 그거보다 한 5배, 6배 더 큰 것까지 이제는 완전히 가동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하, 김정은이 방문한 강선과 영변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농축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개의 중요한 핵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산된 핵물질을 가지고서 지금 북한은 핵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나 기록 필름에서 보는 선진국이 한 거대한 핵실험은 다 이 수소폭탄을 갖고 한 거거든요. 북한에게는 그들이 얘기하는 핵 강국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수소폭탄 기술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번 더 핵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HU 생산 시설을 이제 자꾸 방문합니다. 작년에도 방문했었고 여기에 가가지고 핵물질 내가 지금 생산 계획 내려준 거 초과 달성해라. 그리고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켜라. 이렇게 재촉을 해요. 채찍질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유일하게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과시, 나를 좀 인정해 달라 이런 것들. 자기가 앞으로 한계가 없이 무한대의 핵 병기고 자기네들에게 거기를 채워서 뭔가 진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이런 의도를 지금 좀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평론가는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언제든 이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이 시간에도 핵물질을 초과 생산하고 있는 북한, 바로 우리의 근접거리에 있는 바로 이런 나라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과거에 단 한 차례 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전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꿈꿨고 실제로 그 비핵화가 이루어졌던 그때, 핑크빛 미래만을 꿈꿨던 그때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명령까지. 지미 카터. 이만각 강골이시죠?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저때 울기도 그러는데. (1994년도에) 역사적 합의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NPT 탈퇴하고 나서 북한과 미국이 일단락을 짓는 합의가 제네바 합의예요. 좋아, 북한, 우리가 핵 포기할게. 대신 우리가 핵 포기하는 대가로 이것만 좀 들어줘 라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받아줍니다. 두 가지 합의 조건이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력도 만들어야 되고 경제 개발도 해야 되니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기만 지어줘. 미국이 It's okay.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리고 발전소 2기 지어질 때까지 우리가 석탄 떼면서 전기 뗄 수 없으니까 석유라도 태워야 되니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유 50만 톤만 매년 제공해줘. 짓는 동안만 주는 거니까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한반도에 에너지 개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거니제이션, 줄여서 캐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북한과의 합의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중요 50만 톤은 미국이 줄게 라고 통크게 미국이 선언을 했어요. 대신 원자력 발전소 2개만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좀 지어줘 라고 하니까 일본이 좋아요.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돈 낼게요. 46억 달러가 그때 당시 들었어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6조 5천억 정도. 그때 당시 일본이 10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36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왜 일본보다 많이 내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좀 당연한 게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더 주도권을 준다는 의미도 있었죠.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약속이 되고 또 한반도가 이제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 의미 있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쳐다보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우리끼리 무슨 뭐 지미 카터 얘기만 하고 무슨 뭐 누구 얘기만 해요. 이건 직접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를 저희가 모십니다. 무려 2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네, 외교부 대표이자 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 대사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중근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8년도에 외교부에 입부해가지고 2012년에 그 정년 퇴임한 그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우리 저 김중근 대사님께서 워낙 험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또 외교 안보를 오래 취재했던 취재 기자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 내에서 이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임드라는 표현이 따라 붙고요. 특히 북한에서 2년 넘게 사시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모든 그 민낯을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이 김중근 대사님이세요. 외교부 대표를 어떻게 뽑으시고요? 지원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함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귀에는 굉장히 그 함흥이라는 도시가 멋있었어요. 그 성천강변에 대한 버드나무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 1번. 두 번째가 아무래도 밖에 생활을 하면서 남북 대치 공간 도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 이제 접촉할 때가 많았는데 그것도 제 호기심을 유발한 그 하나의 요인이 됐죠. 제 에피소드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신경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정부에서 각국 대사들을 모두 초빙을 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 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사 대리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영어로 하는데 뭐 미국에서 공부했는지 영어 무지 잘하더라고요. 영어로 발표했어요. 체코에서 체코어가 있지만 다 끝나고 나서 노트 필기 열심히 했죠. 북한 대사가 나한테 슬슬 오더니 지금 뭐라 하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요? 근데 이 북한 대사는 체코 전공이에요. 좀 영어로 발표하니까 이거 알 수 있나? 평양에 보고를 할 수가 있나? 영어를 따로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체코 전문가 그러면 체코 말만 해가지고 보냈나 봐. 영어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여기 하는데. 그랬더니 가면서
고맙시다. 딱 그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는 해야 되겠. 보고는 해야 되겠는데 못 알아들었고. 네. 아우 자존심 구기고 갔네. 자존심보다 이거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지. 아니 그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도움도 주고 했으면은 체코 거기서는 좀 북한 대사관하고 좀 대사 쪽하고 좀 친하게 지냈나요? 저는 친하고 지내고 싶죠. 근데 이 외교관들도 다 감시받고 저기 보이부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그러니까 피하죠. 근데 이제 제네바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회의장에는 보이부 직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이제 단둘이 있으면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한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커피 한잔 할까? 나 저보다 한 2-3살 아래야. 이렇게 하다가 지도 커피 마시고 싶으니까 그다음 뭐 그러다가 자기 큰아들 사고로 죽은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개인적인 얘기. 그런 얘기는 아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가까워졌었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래요. 단둘이 있으면. 탐사로 근무하실 때 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있었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제 친동생 막내 동생한테서. 그래서 뭐해? 그래서 임마 자지 왜 지금 전화했어? 내 빨리 대사관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김일성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딱 전화 끊고 바로 대사님하고 우리 통신관한테 전화 와서 빨리 대사관으로 나오라고. 딱 갔더니 아니야 달러. 한국 외교부 본부에서 지시정보가 툭 왔는데 그중에 일본이 북한 대사관 동향을 파악하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에 북한 대사관 정문 앞에 딱 갔죠. 그러니까 나는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인공기가 제대로 쫙 걸려서 펄럭이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을 좀 이렇게 살핀다고 이렇게 좀 염탐지를 하는데 한 6-7살 먹은 남자아이가 딱 보는데 잘생기고 아주 예뻐요. 이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플라스틱 장난감 기관총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딱 들이대지 다다다다다 하고 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 나를 적군으로 딱 보인 거예요. 이게 북조선 사람하고는 다른 얼굴이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예쁜 친구가. 근데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그 1등 소위관이 미남이에요, 거기. 그 친구 보나마나 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그 반미 교육을 시키냐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음악 교과서에 남격단계 기여둔 미제 원스너 뚜르륵 쏘자. 그 노래 때문에 쏜 거구나.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린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적으로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학교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미국놈 까부시기 종목이 있어요. 노란통 같은 데다 미국놈을 흉측하게 그려놓고 예,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고 그다음에 때리는 거를 순차지 않잖아요. 철천지 미제 원수놈은 소멸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주자는 휘발유병에 휘발유가 귀하니까 이만큼 한 방울 정도 해가지고 딱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제일 먼저 불을 붙이는 팀이 이기는 팀이 어린애들한테 시키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북한에서 남조선을 그렇게 가르쳐요. 남조선 저기 대사관에 계셨잖아요. 미국 놈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총이 바로 나오는 거야. 김중근 대사님이 당시 체코 이 대사관 참사관으로 체코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북한 대사관의 동향과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서 본국, 우리나라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교부 기밀로 잠금이 되어 있었다. 최근에 이게 해제됐어요. 그 분량이 이제 38만 쪽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당시 체코 대사관, 그러니까 김중근 대사님이 작성했던 보고 문건, 이번에 기밀 해제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다. 자, 지금 뭐 기밀로 취급이 돼 있고 원본이라는 표시도 돼 있고 주 체코 대사 김일성 사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쭉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보면 7월 12일 이른 아침이 돼야
반기가 개양돼 있다라고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염탐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기관총은 없죠. 기관총은 없어. 기관총은 썼어. 이만감에서 네, 맞습니다. 자, 캐도 외교부 대표 이제 자진 지원해서 뽑힌 김중근 대사님. 한반도 비핵화라는 꿈을 이제 실현해줄 북한의 경수로 원전을 짓는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드디어 캐도는 1997년 각종 건설 자재와 장비를 싣고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울산에서 건설 자재를 싣고 9,000톤. 2,400개. 와, 어마어마하다. 대박. 심포라는 곳입니다. 심포. 아무것도 없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추진 기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주 사업자로 됩니다. 한전이 주 사업자로 선정돼서 현지 부지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97년에 한전 요원들이 전문가죠. 경수로 부지라든가 발전소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라든가 살피는 분들이 한 5곳 지역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 이제 기차를 타고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데 북한 기차가 우리가 뭐 인프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마라토너 속도보다 느리다. 42.19km를 2시간이면 달리잖아요. 마라토너들이 세계적 수준에. 근데 북한 열차가 뭐 시속 20km, 30km 어떤 데 막히면 뭐 몇 시간 못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때가 이제 또 고난의 행군 그 직후고 뭐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정말 그 참상을 보게 됐다 그래요. 뭐 굶어 죽은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됐고 어쨌든 5차례 방북을 해가지고 물색을 한 끝에 함경남도 심포고 금오지구라는 거는 이제 캐도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지역을 금오라고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원전 부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제 심포시에 있는 금오지구라는 데입니다. 왜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단단한 안반층이 있어야 돼요. 그 원자로를 넣었을 때 만약에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게 나오면은 안반층에 넣고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로 확 덮어버려요. 그러면 방사능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단한 안반층 그게 1번이고 네. 2번째는 그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그 원자로를 시켜가지고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서 하는 게 강물 갖고는 힘들고 그러니까 바닷물로 끌어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있는 발전소보다 100% 전부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2 조건을 충족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걸렸는데 이게 우연히 걸린 게 아니고 네. 19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 전에 서기장이 체르넨코가 김일성한테 약속을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소련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찾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줬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우리도 최적지로 판단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덕 좀 본 게 소련 친구들 덕 좀 본 게 이것들이 벌써 저기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야 없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 닫았던데 우리가 다시 그러네요. 그러면 바위가 단단한 곳에 자리도 잡았고 이제 식힐 수 있는 바닷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게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1개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당시에 그 사연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심포에 지으려고 했던 것이 이른바 한국형 표준 원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당연히 원자로를 우리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 나라의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미국형 원전도 지어봤고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기술로도 지어봤는데 요 무렵 1990년대부터 우리도 원전 기술 자립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산화율을 한 95%까지 높인 한국형 표준 원전을 이때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든 게 이 울진 3, 4호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가 그 울진 3, 4호기 짓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당연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이때는 처음 계획부터 완공까지 118개월, 그러니까 10년을 잡았던 거였죠 처음에. 10년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은 10년이 걸릴 그 대역사를 갖다가 심포에는 뭐 이미 굉장히 좋은 부지라는 게 밝혀져 있었고 또 약간 울진 원전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약간의 노하우들이 쌓이고 있어갖고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예상을 했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최신형 원전을 지어줬다가 북한이 나쁜 마음 먹고 핵무기라도 만들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한국형 원전을 관철시킨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원래 이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거는 영변에 5메가와트짜리 걔들이 만든 원자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변에 있는 원자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원자로가 아닙니다. 네,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적당히 탔을 때 꺼내서 그걸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좋게 만든 원자로. 우리 한국형 원자로 같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는 한 번 들어가면은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다 태워야 돼요. 빼낼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원자로는 아궁이, 나무 때우는 아궁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구들장 데울 때는 나무 집어넣어서 끝까지 완전히 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왜 숯 굽는 아궁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숯가마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중간에 덜 태우고 꺼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게 완전히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 발전을 위해서 짓는 거는 방 데우는 아궁이고 핵 물질, 요거 플루토늄을 만드는 아궁이는 숯가마입니다. 숯가마. 도자기 굽거나 비율을 저기 딱이다. 잘하시네. 이 경수로를 가지고 이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한국형 표준 원자로를 넣자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공사 자재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당시 통계를 제가 조사해 왔는데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 한 기를 건설하는데 시멘트가 30만 톤, 철근이 6만 톤, 콘크리트는 60만 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이걸 2기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멘트가 60만 톤, 철근이 12만 톤, 콘크리트는 무려 120만 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더 쉽게 체감하시려고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15에서 20층 고층 아파트 한 동을 건설하는데 시멘트가 2,000톤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들어간 양이 시멘트 60만 톤이었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아파트 300동을 건설할 수 있는 양의 300동을 건설할 수 있는 양의 시멘트가 북한의 심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철근이 아까 제가 12만 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한강에 성산대교를 지을 때 철근이 1만 톤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강 다리를 12개 지을 수 있는 분량의 철근이 이 김중근 대사님 계신 심포로 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건설 자재가 이 지역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자재가 들어간 이 경수로 발전기를 통한 전기 생산량이 또 어마어마한 양이냐, 얼만큼? 일단은 한 기당 100만 킬로와트잖아요. 그럼 2기면 얼마예요? 200만 킬로와트죠. 자, 북한의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이 평균적으로 509 킬로와트시예요. 509. 네. 200만 킬로와트를 생산을 한다 치면 열흘도 아니라 1년도 아니라 단 하루 이 2기를 100% 돌리면은 북한의 인구 1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해산시
인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와. 단 하루 생산. 어마어마하네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전기량이죠. 제가 있었을 때 이게 경수로 발전소 소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늘을 나는 발전소라.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하루에 평균 전기가 2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5시부터 8시.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전기에 목매여 있었는데 보통은 5시부터 8시까지 전기가 오니까 그 시간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 자체가. 왜냐면 그 시간에 5시부터 보도를 보고 아동 영화를 봐야 되고 그리고 8시까지는 빨리 불이 왔을 때 밥을 먹어야 되겠고 네. 그래야지 촛불이나 뭐 등유를 안 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열악했네요.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기가 가끔씩 정전됐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끔씩 와요. 그렇죠. 맞아요. 전기가. 그래서 북한 사람은 그 고난의 행군이 겹치면서 전기까지 안 오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3가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이 되겠다. 뭔데요?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뭐죠? 쌀. 쌀. 그다음 불. 불. 쌀, 불. 불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불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까지 안 나와요. 물까지. 리을 받침이다. 네, 다 리을 받침. 그 경수를 제대로 발전해서 북한 사람들 전기 걱정 안 하고 나도 탈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심포 원전 부지. 거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셨어요? 일단 그 속초에서 그 양화항이라고 있는데 금호지구하고 심포하고 30km 정도 북방에 있는데 그 중간에 양화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배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이제 여객선이죠. 소위 말해 한겨레호라는 여객선인데 초하고 양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날에는 울릉도 유람선으로 쓰였던 배에 한 40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거죠 이제. 배가 3시간 내지 3시간 반 걸리니까 후딱 왔다 갔다 하죠. 아니 그럼 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가려고 하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김 대사님은 이제 지원해서 가셨는데 현장을 보자마자 어떠셨어요? 좀 가면 남다르. 첫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2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딱 갔더니 거기 있던 간부들이 제 환영회 해주느라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북한에서 캐도 대표들 총원 집합 명령이 저녁 8시에 내린 거야. 아니 8시에 총원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발전소에 나와 있는 그 대상사업부 총대장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회의 때 고함고함. 이거 뭐냐면은 그날 북한 근로자들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 한전 부장 하나가 거기 탁 21세기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써 있잖아. 하도 여기저기 써 있으니까 이제 지겨우니까 저런 것도 좋지만은 캐도 성원들 수고하십니다. 그것도 좀 하나 붙이지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타단이 난 거예요. 왜요? 어디 김정일 장군하고 같이 옆에다가 뭐 캐도 성원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내용이 뭐냐? 도저히 저 친구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오늘 밤 내로 우리 공화국에서 추방이다. 와, 그거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어가지고 첫날에 야, 걔가 예수님이냐 어떻게 바다를 걸어가란 말이냐. 그건 괜히 없는데. 아니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재밌는 거는 딱 끝나고 이제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회의실 시커먼 데서 우리 그 국정원에서 나온 대표가 통일부 있을 때 알던 그 판문점에서 만났던 친구한테 야 저녁에 술 한잔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아 좋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주 만나는데. 아까 그 사람이세요? 예? 아니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그 차석이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저기 우리 국정원 대표한테 물어봤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걔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옆에 애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평양에 보고 잘해달라.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평양에 보고 잘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은 다 알아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왜 지르는지도 알고. 우리 국정원 대표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또 쇼하는구나. 그래 다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술 한잔 할까 하더니 좋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이건 100% 보여주기식이죠. 그 사람도 이제 뭐 소리치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기식이죠. 왜냐면 그 옆에서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누굽니까? 최고 지도자고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같이 동등한 거로 이제 봤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김정일 욕하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소리치고 해야지 뒤에 가서는 그래도 자기도 상대 보고가 된다 해도 무탈하지 않겠습니까? 오 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적으로 북한은 그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 초상화 있는 벽에 내 사진도 못 걸어요. 그렇죠. 동급이 되니까. 감히 못 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인데 그 밑에다가 축하합니다. 아유 그러다 뭐같이 날아나는 거죠.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죠 초반에. 기 잡으려고. 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구나. 아 지금 내가 깨달았네. 왜냐면 지금 깨달았어요. 2년 동안 밤 8시에 만나자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지금 알았어. 이제 공사 초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초기에 캐도에 갔던 분들이 이제 제일 크게 당했던 사건이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을 우리 캐도 성원들한테 보라고 이제 이렇게 돌렸는데 그 노동신문에 김정일 사진이 일면에 크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신문 보고 우리처럼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치우던 보안요원이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이제 북한 표현대로 이제 특대형 사건화한 거죠. 이거 뭐 이 공사를 그때는 뭐 초기지만 진행할 수 없다. 뭐 이거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양측이 뭐 그것 때문에 며칠간 그냥 협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우리 쪽에서 약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고. 당시 그러면 신포 건설 현장에 한국 건설 노동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좀 어떻게 지냈나요? 그게 이제 그 공사 진전마다 다른데 피크 타임 때는 한국 노동자 한 800명. 오, 많이 800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한 800명. 와, 북한 그 근로자들한테 월 80불을 줬거든요. 북한 근로자 100명 정도. 근데 우리가 추정으로는 전원 보위부 등 정보기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1,700명 가까이? 뭐 그게 이제 피크 타임 때. 그 뭐 하고 지냅니까? 주말이라도 쉴 때는 나눠가지고 축구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생활부지가 축구장 100배 크기랬잖아요. 그 안에 별거 다 있어요. 실내 수영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우리가 지은 거죠? 다 우리 건설회사. 그다음에 뭐 테니스 코트장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노래방까지 만들었어요. 저희지. 안 그러면 일 누가 그리고 이제 거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쉬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한전에서 그거 해가지고 교회, 성당, 절 3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종교에 따라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우즈베크 노동자들이 온 다음에는 또 우즈베크 그 사람들의 종교를 위해 가지고 이슬람. 따로 무슨 발 씻는 시설, 뭐 세족 뭐 그런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었어. 당시 북한 노동자 월급이 1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80달러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거를 노동자들이 다 챙기는 건 아니고 막 당에서 다 뜯어가겠죠. 그래서 뭐 90%를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10%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8달러거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을 8배를 받는 데다가 그 개성공단 초창기 임금도 사실 57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임금이었죠. 저희가 평양역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 신포역이 있거든요. 가다가 딱 신포역 출발하자마자 멀리서 까만 줄이 하나 보여요. 엄마 저건 근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조선끼들이 그냥 진해 그 들어오는 입구까지 신포항에서 건설장까지 도로를 놨대요. 고장도로를 놨는데 예술인 거예요. 그 끝에서 그냥 탁구공을 딱 던지게 되면 멈추지 않고 쪼르륵 이렇게 굴러갈 정도로 도로가 그냥 쫙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수놈들이 여길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국경수로 발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편이 거기에 종사한대요. 신포 그
경수로 발전해. 그런데 그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친척집에 와서 도움을 받아가지 도움 주는 사람이 바리바리 싸들고 본인이 가는 건 처음이라서 왜 기케 본인이 직접 싸들고 갑니까?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심포로 들어오게 되면 검열이 심해서 남조선 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네가 직접 싸들고 가는데 와 거기는 공급이 좋습니까? 배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남조선 쪽 일을 하니까 그래도 배급은 잘 나와요. 월급도 높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요. 그래서 그 심포지역에 시집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이제 보이부에 있었을 때 경수로 건설 할 때 그 한국 분들은 그 안에서 생활한 거로 제가 그게 생활부지. 네.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검열하는 사람, 출입증 검열하는 쪽에 있었던 제 친구 애가 있는데 그 친구 애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꽤 많이 친해지나 봐요. 왜냐하면 뭐 출입증을 봐야 되니까 뭐 이 말 저 말 조금씩 잠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에세 담배도 좀 많이 얻어 폈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고정 단골이 생긴대요. 담배 한 갑 준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한 보루 누가 갖다 주고 하다 나니까 친해지다 나니까 시계 좀 달라고 한대요. 술 높아져. 맞아요. 네. 그 북한은 나체 시계라고 합니다. 그 이게 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거, 뒤에까지 들여다 보이는 거. 나체 시계. 나체 시계 딱 차고 다니면은 또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시계도 그렇고 달러도 좀 받고 해가지고 잘 살았대요.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추억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한국 근로자들이 들어가고 뭐 북한의 여러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합니다만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의 남한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 살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지. 이제 막상 북한에 들어왔다라는 피부적인 실감은 그렇게 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 여기 북한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집차를 우리 집차에 옆에 안내원 동무가 앉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이 안내원이죠. 감시원이죠. 옆에 딱 탔어. 탁 가는데 심포 조금 지나가지고 함흥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굴이 나오더라고요. 용봉굴이라고 써 있어요. 터널이구나. 네, 터널.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자랑하느라고 이거는 순수한 우리 기술진으로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야 니네들 할 줄 아는 게 땅굴 파는 거밖에 더 있냐. 내가 이제 속으로만 그 생각을 했지. 이제 야 땅굴 파는 거야 도사겠지 하는데 떡 차가 들어가는데 으악한 거예요. 왜요? 안에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험한 길을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가 워낙 없으니까 뭐 그런 데로 가면 되는데 앞에서 차가 오잖아요. 이게 정면 충돌하는 것 같아. 이게 멀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것도 아닐 테고. 근데 이상한 게 그 차 뒤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기가 검은 연기가 아니라 흰 연기예요. 조금 더 가다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예. 조금 가다가 보니까 저거로구나. 어떤 차가 트럭 같은 게 들들들 오는데 뒤에 난로가 있잖아. 목탄차야, 목탄차. 나무 땔감을 떼가지고 그 수증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목탄차 움직이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 근데 이런 나라가 핵무기 지금 만들겠다고 한다. 그 생각이 이게 번뜩 들더라고. 일제 강점기 때는 저걸 운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저걸 아직까지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김동인 소설에서 보던 목탄차가 지금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오시면. 아니 소설에서 본 걸 진짜로 봤어요. 저 소설에서 보신 거를 제가 직접 타고 다녔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저게 그냥 자가용처럼 타는 거예요. 저거 일단 타면은 서곤서곤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트 클럽에서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야, 내 어디까지 가니? 하고 물어봐야 되고 내 어디서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네. 너무한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저걸 떼어가지고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있나요?
차가 오르막길 힘이 없어 못 올라가요. 그러면 뒤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요. 다 내려요. 그래서 그렇죠. 내려서 밀고 그리고 차를 세워서 탈 수가 없어요. 달리는 차에서 올라타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대단히 좋아야 돼요. 아니, 유미 씨는 작은데 어떻게 지금 키도 작은데 저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럼 달리는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밀 때 삼촌 힘내시오. 응원조가 있죠, 응원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선 절대로 뭐 차 세우고서 내리는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냥 달리는 차에서 그냥 휙 내리고 차는 차대로 가고 속도가 늦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아니 지금 참 한심한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러 간 팀입니다. 예, 근데 저런 차를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이제 먹고는 살고 있던가요, 주민들이? 양화항까지 한 15km라 그랬잖아요. 네. 운전하고 가요. 우리는 양화항도 그 나들이에요. 참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인민학교가 있는데 북한 애들이 굉장히 민첩해요, 동작이. 그래서 야, 쟤네들 그렇게 민첩하구나. 한참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2, 3학년 정도 돼보는 아이들이 사실은 5, 6학년이에요. 키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5, 6학년이니까 이게 민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양화항 갔던 또 다른 풍경을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 시설이 3개 있잖아요. 네. 뭐 성당은 잘 안 나가지만 명색이 대표가 가톨릭 신자다 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와서 이제 오세요 그래. 근데 그 미사 끝나고 놀러 가잖아요, 신자끼리. 그 남대천이라는 데 가요.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게 허가를 받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은 장소니까 우리가 딱 가면 거기서 이제 바베큐 같은 거를 이제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봤어요. 저기 숲을 있는 데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보여요. 아우. 그 냄새 나고 그러니까 고기 굽는 냄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먹다가 이제 그 수녀님들이 일부러 고기하고 과자 같은 거 다 놓고 와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또 캐도 대표 집합 그래. 걔네들 좋은 일 갖고 집합 시키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말이야. 남조선 괴뢰가 먹던 거를 우리가 먹었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 추측이야. 안 먹은 친구가 찔른 거야. 제가 먹었대요 하고서. 그러니까 또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대상사업부에 보고하고 대상사업부에 우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수녀님은 초범이 아니고 3범죄예요. 3번 걸렸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싹싹 빌었지. 야, 그 수녀님 없으면 병원 어떡하냐. 근데 그 수녀님들은 원래 거기에 이제 우리 자체로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 간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간호사들 수녀님들이 오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싹싹 빌어가지고 그때 넘어가고 수녀님 앞으로 남대천 가지 맙시다. 그러고 이제 지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분은 볼 것 같아요. 그게 목으로 나오면 다 지켜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어린이들만 뛰었지만은 멀리서 보이보 애들이 지켜봤구나. 보죠. 안 볼 리가 없어. 안 볼 리가 없죠. 그렇게 자유를 줄 수가 없죠. 없어요. 당시 이제 캐도 현장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우리 가신 분들이 사실 담을 수는 없어요. 카메라 반입 이런 것도 다 철저하게 하고 설사 있다 그래도 나올 때 뭐 다 또 검열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 이제 캐도 소속에 사진실이 운영됐더라고요. 그 기록으로 이제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그 전속 사진사로 나가 있던 서김생 작가님이 몰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제가 몇 장을 받아봤는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애기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얘들이 아마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된 애들이에요. 5, 6학년 근데 우리가 보기엔 나는 1, 2학년으로 봤는데 어린애들로 보이는데 동작이 빨라. 한 5, 6학년. 지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금 뗄나무를 해오는 거거든요. 솔가지 그냥 생가지 쩍 꺾어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1950년대나 뭐 60년대 초반 사진들 같잖아. 옷이 지금 저 때로 돼가지고 완전히 때로 덮여버렸잖아요. 저 파란 옷 여기 보면 떼국머리 쫙. 앞에 봐요. 저 옷이 빨간 옷이에요. 빨간 옷이라고요, 저게? 빨간 옷이 저렇게 된 거구나. 아이들이 지금 아마 같이 어디 리아카도 아니고 저 조그만 달구지 같은 거 끌고 빨간 거는 진흙기야. 예.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저 화장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와 원진 것처럼 이렇게 나무판대기 우겨놓네. 얹어가지고 만든 것처럼 우리처럼 제대로 구워서 만든 기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이 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찌개를 자기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저렇게 양쪽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맨날 저렇게 지고 이고 다녀가지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아니 제가 그걸 못 진짜요. 먹고. 한창 클 때 성장길 때 먹지도 못하고 맨날 저 진짜 저렇게 다녔어요. 진짜. 저게 이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인 북한 당시 남성들의 신장도 매우 이제 작았다고 해요. 원전을 지어주면 북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원전을 운용하고 유지 보수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원전 계약 조건 중 하나가 북한의 이 기술진들 대상으로 운용을 하고 또 보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하나의 어떤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때 당시 참 황당했던 게 북한 당국이 100세 명의 성인 남성 명단을 건네면서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자기네 기술자들의 옷차림이 너무 형편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온 남조선 전문가들 앞에 가기가 좀 민망하다. 그러니 이 북한 기술진 103명이 단체로 입을 유니폼을 맞춰달라.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이거 맞춰주겠다. 유니폼을 맞춰주려면 신체 사이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이 추후에 이제 신체 사이즈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 표를 보고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종민 씨, 이분들 중에서 신장이 170이 넘는 남성은 103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일단 뭐 성인이고 성인 됐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려면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때 좀 먹었을지 않았을까 해서 한 3분의 1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30명? 출신 성분도 좋은 편이었을 것 같고 3, 40명 정도? 3, 40명. 대사님 몇 명이었습니까? 그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 올라면은 최고 엘리트. 그죠. 앞으로 원전을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딱 3명이에요. 딱 3명이에요. 그것도 171, 2, 3, 뭐 그 정도. 완전히 103명 중. 뭐 이만갑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지구상에서 부모 세대보다 평균 키가 작아진 유일한 국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성인으로 왔던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도 겪은 사람들이지만 그 이전에 김일성 시대 배급이 잘 나오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김일성 시대 배급을 잘 줬던 시기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받아보진 못했어요. 예, 김정일 시대보다 굶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그냥 조금씩 절약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170 넘는 사람이 세 사람이랑 173만 돼도 거인이라고 그래요. 꺽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희석 씨나 우리 그 썬킴 같은 경우는 180 높잖아요. 180.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걸어 못 다녀요. 왜요? 전봇대에 끌려갈 거예요. 전봇대로 셀 거야.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거인이지 북한에서는. 제가 큰 키거든요. 북한에서는 70이 넘으면은.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난쟁이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 북에서 이렇게 못 먹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 기술자들 그 또 하나 조건이 점심을 제공해 줘라. 한국에서 영양사를 모시고 그 식자재까지 그 들고 가서 현지에서 그 한바 식당을 운영했는데. 한바 식당. 네. 그 북한 근로자들도 자유급식이라고 하는데 한 달인가 지나고서 그 한바 식당에서 한전에 컴플레인 들어온 거예요. 왜요? 왜? 북한 친구들 너무 많이 먹는다. 돈 올려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먹냐 그랬더니 3배 먹는데요. 근데 3배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위 고기하고 물고기 두 종류를 집중적으로 먹는데 값비싼 것들을 값비싼 것들을 북한 말로 남채? 남새는 안 먹어. 안 먹어요. 집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저기 고기하고 생선만 먹는 거라.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거 300인분이 더 나가는 거예요.
300명분인데 그것도 고기만 먹으니까 비싼 거잖아. 이건 한전에서 올려줘야겠네요. 뭐냐 하면은 대금 나오는 거 있으면은 자기는 그거 한 끼로 때우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안 먹고. 그리고 남는 거는 식구들 먹으라고 여기서는 다 채우고 가는 거야. 집에 가면 굽는 거지. 집에 가서 굽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원전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거고 특히나 현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맞아요. 한국의 대덕에 원자력 기술연구원에 와가지고 실습도 하고 이론을 했는데 이분들을 이제 가끔 외부에 이제 갈비나 이런 걸 먹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드시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이제 젊은 기술자들인데도 이가 되게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틀니를 북한식으로 했는데 이게 맞아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갈비에 이 틀니가 빠져가지고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급히 시내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맞춰줬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래요. 그렇겠다. 이렇게 편안고 이렇게 멋있는 틀니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못했죠. 이게 짠하네요. 짠해. 보면서 그 한 끼가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속하는 것들인데 대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그 북에서 오신 세 분에게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뷔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때요? 그거 처음 이렇게 보게 되고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 같은 게? 자유배식. 한국에 처음에 국정원에서 자율배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밥을 나눠주지 않고. 아니 감옥인데 밥을 해가지고 요만한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처음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쫙 차려 있는데 너무 그거 보고 너무 진짜 할 말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미운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제 거 없을까봐 그럴까봐 속으로 되게 막 떨렸어요. 막 되게 그 불안해졌어요. 예. 계속 나오는 거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뷔페라는 거를 멋있다. 그냥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다 이제 처음에 그 자율배식을 하니까 그분이 우리 같은 기수분이 보면은 욕할 수 있는데 밥을 너무 이게 반찬도 그렇고 산으로 무슨 백두산이 오는 줄 알았어요. 고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담았어요. 누가 봐도. 근데 욕심이 거기 거 다 가져가야 된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갖다가 먹던데 그분 이젠 안 그러겠죠. 백두산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허기가 질 때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안 그렇게 들어가죠. 다 먹을 수는 없고. 자, 아무리 보안과 감시와 통제가 철저한 북한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모든 소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남조선 못 산다고 했는데 막상 와 있는 남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벌써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때깔이 다르다. 때깔이 다르고 차고 다니는 시계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한된 사람들하고밖에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소문이 적어도 함경남도일 때까지는 쫙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 대표가 서울로 휴가 간 날인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작업 차량 안으로 뛰어들어서 남쪽으로 가겠다. 남쪽으로 가겠다. 나 저기 안 보내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하면서 이게 딱 작업 차량 볼대를 딱 붙잡고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업무 분장을 해서 그런 거 벌어지면 국정원 대표 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책임자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함흥에서부터 걸어왔대요. 저 4박 5일인가 거쳐서 이제 걸어왔다니까 뭐 몰골이 형편없고 삐쩍 여기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저 심포 위에 올라가면 금오지구라는 데 있다. 거기 가서 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더라. 그거 타고 간다. 이걸 근데 캐도하고 북한 당국하고 맺은 협약에 의하면 이런 사태 발생하면 넘겨주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넘겨줘요? 넘겨주면 죽음인데. 그래가지고 다 가라고 운전수 하나만 사가라고 그러고 나 혼자 가겠다고. 해안가에 송림 숲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딱 그래가서 송림 숲에 들어가.
좋게 말할 때 내려. 나만 못 가. 좋게 말할 때 내려. 그러더니 포기해가지고 칵 누워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20불짜리 몇 장을 주려고 꺼내다가 못 줬어요. 왜요? 그것도 걸리면. 걸리면은 얘는 가는 거야 그냥. 달러 어디서 났어 그러면 걔도 가고 우리도 망해. 그렇죠. 그러네. 그 20불짜리 두세 장 줄라 그러다가 꺼냈다가 이제 못 주고 왔는데 그날 그거를 뉴욕 캐도본부에 보고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내부에서도 전부 입 다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 그 동료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총 한 6, 7건이 그런 얘기. 내 걸 포함해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마음 아프시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데려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데려왔다가는 이 사업 전체가 멈춰요. 외교관으로서 그거는 또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또 남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대고 있는 미국도 있고 같이 들어온 일본도 있으니까 이게 4개국 외교 문제로 전 세계 뉴스 나올 뻔했네. 뭐 이거 따뜻한 이야기에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천만다행이고 잘 일을 처리한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스파이였다면. 그게 스파이였다면. 이야. 오이부답네. 오이부답다. 외교부의 대표분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 탈북을 도와주려고 그랬다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엮여가지고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북한에서 코 깨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가 유리한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은 못 속여. 나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고위부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책임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 수준이 벌써 나하고 달라. 북한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면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국정원 그분은 휴전 판문점에서 10년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 양반은 뭐 겪을 거 못 겪고 다. 그래. 나는 그 친구들이 보기에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만 약간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 때리면 잘하면 넘어가겠다. 하기실 했구나. 그리고 공사장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걔가 어떻게 공사장 안으로 뛰어들어? 공사장에 제가 친구가 금호지구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비가 거기에 삼엄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호지구 자체가 보위부가 그냥 둘러싸서 순찰 그리고 잠복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로 들어올 수가 쉽지 않죠. 혹시 유미 씨 남편이 막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내 눈 보고 얘기해.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쁘면서 왜? 그렇지. 조금 그랬어요. 혹시 그랬더니 왜? 거짓말하면은 눈동자가 뭐 흔들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를 치조하지 마라. 네, 치조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의심이 들면은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지금은 와이프 눈 똑바로 보고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내리깔고 이야기.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비하인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착착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올릴 때는 바닥에 암석 기반을 다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다행히 바닥 다지는 기초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만 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심포 원전 콘크리트 착공식 현장 영상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그리고 김희문 경수 대상 사업 이번 Please shovel the concrete in front of you into the bucket. The road to this point has not been easy, but with the support, with the additional backing we have received from other members and contributing countries of Quito, we have managed to keep moving forward. I expect that to continue so that the greater purpose of this enterprise will be achieved. 1, 2, 3. 우와. 착공식으로 하네.
그때 이때 당시에 북한 사람들 레미카도 처음 본 사람. 레미콘. Oui, je crois que comme vous l'avez vu aujourd'hui, nous avons fait des progrès assez remarquables parce que ça veut dire que les pays membres de Kedo respectent leurs engagements et donc nous attendons, nous pensons que la Corée du Nord va également respecter ses engagements. 저때 계셨죠? 예, 생각나는데 뭐. 지금 진짜 저도 이제 당시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 행사를 취재를 했는데요. 행사장 분위기가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경수로 공사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거는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제 공사가 정말 되는 거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한 약속을 지킬 걸로 기대한다. 이래서 기대가 한창 들떠 있었고 이때가 또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희망에 넘치고 야 이제 뭐가 된다 이러니까 아 북한 비핵화도 이 경수로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래서 좀 많이 들떠 있었죠. 그리고 북한의 선의에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터도 기반도 다졌고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까지 치렀고 이제 차근차근 땅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35% 공정이 완료된 그 시점에 사진이 있거든요. 네. 오. 많이 올라갔네. 이게 이렇게까지 됐네. 제법 그렇죠. 돼 있는 모양이 좀 나오는데요? 슬슬 이제 모양이 잡혀가고 있죠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35% 건설 중이었던 원전이 100% 완공이 돼서 지금 신포 금호지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전기를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뭐야? 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를 오늘 끝맺음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진 않았을 것 같아요. 30%까지 차근차근 원전이 올라가던 그때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일이 터진 겁니다. 2002년 10월 알고 봤더니 북한이 전 세계 몰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겁니다.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으로부터 중유 50만 톤을 받고 있던 와중에 알고 봤더니 뒤로 북한은 우라늄을 고농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애초부터 이 원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숱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니 이 고농축 우라늄이면 핵폭탄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 우라늄 속에는 이 핵물질로 쓸 수 있는 그 우라늄이 0.7%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용 경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건 너무 적어갖고 약간 농축을 해서 5% 정도까지 비율을 올립니다. 이걸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핵물질의 비율을 갖다가 80%, 90%까지 올린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은 일반적인 발전소에는 쓰이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그 용도이고요.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합니다. 원자로에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 이런 군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에나 집어넣는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핵무장의 애역을 여전히 불태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만드는 이 캐도에서 만드는 거는 진짜 용도는 전기밖에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발전용밖에 안 되는. 근데 뒷구멍으로 딴 데서 지금 핵폭탄용은 따로 하고 있는 거고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런 거고 우리 돈으로? 네. 그걸 미국에게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네. 사실은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네.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야,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과연 주민들이 진짜 민생을 행복하게 해서 쓰려고 했을까요? 원심 분리기랑 그쪽 돌리고 싶은 거죠? 그 라인을 전국에 깔지는 않았을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는요 클 필요가 없어요. 요 방 하나만 한 게 하나 돌려요. 그러니까 이걸 수백 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 그러니까 신포 쪽에 발전소 쓰잖아요. 그 옆에다가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만들면 하면 평양이나 무슨 뭐 저 영병 갈 필요 없어요. 거기다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분히 의도적이고 사실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사실이 이때 상당히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죠. 모든 것을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였고 켈리 특사가 방북을 했을 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지고 캐스케이드라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관 수천 개를 반입하고 이런 구매 영수증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던지면서 너희들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이제 처음엔 부인하다가 우리는 뭐 이런 핵 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돌변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50만 톤 중유를 지원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격적으로 지원을 중단해버리죠. 끊어야지 당연히. 예, 결국 이제 북한이 2003년 1월에 NPT 탈퇴 선언을 했던 데서 이제는 아예 탈퇴를 해버리고 해도 현장 분위기는 뭐 이제 거의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NPT 탈퇴한 다음이에요. 1월 저기 지나가지고 현장 분위기도 이제 그 이제 긴장 상태고. 근데 이제 그때 좀 에피소드랄까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바 겸 식당을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녁 무렵 되면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소위 달러 이렇게 풀고 오는 장소인데 밤 10시에 통금이에요. 우리 들어와라. 우리 자체 통금이지.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러면 질서유비 대원들이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복도에서 무슨 시커먼 데서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 쪽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 쪽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아, 어때 가자. 뭡니까? 그 쪽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아, 어때 가자. 뭡니까? 그때 그 쪽지를 재현한 겁니다. 네. 어떤 쪽지 내용이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 측 외곽 경비 초소 4곳의 교대 시간, 그리고 철조망 위치, 경비 동선 등 한국 보안 관련 정보를 파악하라고 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게 대세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 넘어서 대표님들 오시죠 그래가지고 큰 경비 이거 초소에 있어서 대표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근데 누가 나는 아니고 누군가가 그중에서 아이디어를 냈어. 필적 조사하자. 게스트하우스 내에 있는 그 봉사원 동무 여자 글씨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개도 대표들이 다 따로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그거 얼마 전에 들은 그 심장에 남는 사람 있잖아. 그 노래 좋더라. 그 가사 좀 써주라. 내 이제 폴로그 하게. 딱 모아가지고 딱 대줘. 나왔어요. 와. 대단하다 이거랑. 이거 나왔어요. 굉장히 이쁜 봉사원 동무야. 여자분. 근데 그 봉사원 동무한테 추접되는 사람이 있었어. 한두 달을. 그 친구를 우리는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오빠 이거 좀 조사해줘 이랬겠지. 근데 이게 딱 받아보니까 이거 뭐 곤란한 거니까 이 친구 버리고 온 것 같아. 복도에다. 그게 우리 추측이에요. 그다음 때 뭐 증거도 없는 게 그 부장한테 따지겠어. 뭐 하겠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우리끼리 했는데 그러면서 긴장 상태가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판단은 덮친다 이거는. 덮친다. 태도 부지를 덮친다. 그 정도로 긴장 상태가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술집 여자들이라든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나 아마 정보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도 다 알아요. 저는 그 미녀 작전을 펼쳐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간첩을 흡수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제 눈에는 포섭이 이미 됐다고 봐요. 포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공개된 비밀을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저 신동아 5호로에 뭐 무슨 기사 있대 그거 한 건 좀 보내주려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우리가 보내주잖아요. 뭐 별거 아니. 그러면서 공개된 부터 조금씩 자극의 역치를 올려요. 그러다가 하는 사이에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점이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나가 있던 분들이 근무 서는 거는 북한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최고의 비밀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보면 아는 되니까. 거예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그걸 했는데 그걸 갖다 줬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포상도 어느 정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관계자가 한국 쪽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쓴 쪽지라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사건이 또 지금 터져 있었고. 그렇죠. 이건 결국 이제 들어와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력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더한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그 국정원 대표하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약속을 했어요. 우린 끝까지 남는다. 마지막. 우리 둘은. 마지막. 다 보내고. 다 보내고. 이미 인질 잡을 수. 아니 인질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둘이서 뭐라. 야 명칭 하나 정해자. 대표 최고 인질. 우리 둘이서 서로 간에 정한 인질이어서 너하고 나는 끝까지 남는다. 솔직히 그 북한에 손 들고 갔을 때 그런 거 안 하고 갔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지만 당시 분위기는 아이, 그럼. 정말 심각했고요. 보세요. 당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NPT 탈퇴하는 것도 우습게 여겼으니까 그 조건으로 내건 원전 발전소 한국 근로자를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건 기대도 못할 정도의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때 되게 긴박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 인질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정부에서는 자재고 장비고 뭐 공사고 뭐 그건 상관없이 인원에 대한 안전을 최고 우선시해라 이런 계획이 짜여져 있었죠. 자, 북한이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해도 사업은 미국에서 중유 제공을 스탑하면서 실질적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럼 일단 철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일단은 장비를 먼저 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경수로를 짓기 위한 고가의 첨단 장비도 있거든요. 이거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빼야 돼요. 일단. 네. 그 신포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물선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바지선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화물을 싣고 떠나기 하루 전날에 이제 북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사님께서는 야, 한 번에 다 실어나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대량 반출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북한 측 반응 어땠나요? 한 번에 다 실어나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대량 반출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북한 측 반응 어땠나요? 한 번에 다는 못 싣고 가고 바지선이 아무리 커도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바지선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실차 이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그 전날에 했어요. 근데 그게 루틴한 작업이거든요. 장비들이 매주 왔다 갔다 다 쓴 장비 보내고 새 장비 또 들어오고 이게 루틴한 작업이니까 그 대상 사업부라는데 이거 오늘 맞네 하고 놀래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새 거로 바꿔야 돼 뭐 이러면서 그 한전하고 그 합동지공단 직원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떨결에 사인했어요. 제 생각에 얼떨결에 사인해가지고 처음 바지선에는 상당한 물량의 장비가 나갔어요. 그러다 평양에 보고했다 터졌겠지. 그 다음 주에 딱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돼. 스톱. 그래서 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장비 반출이 스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지네 것도 아닌데.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당연히 우리 재산이지. 그 나중에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장비를 어떤 사람은 북한군 일개 사단 무장할 수 있는 양의 장비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놔두고 온 거예요 다? 그렇죠. 다 놔두고 왔죠. 결과적으로 2006년 6월에 캐도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때 완전히 철수하면서 북한에 두고 온 장비가 건설 장비 90세대, 차량만 해도 190대 정도였어요. 많이 놔뒀네. 뿐만 아니라 이 뭐 공사 자재들도 놓고 온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추정치로는 한 455억 와. 정도 상당의 중장비와 자재를 북한에 두고 온 건데 이게 새삼스럽지 않아요. 캐도 때도 그랬고요. 금강산 관광 때도 그랬고요. 개성공단 때도 그랬어요. 근데 속고도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다?
속고도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었는데 계속 똑같이 북한은 우리를 속인 거죠. 그러면 속은 우리를 탓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인 사람이 가해자인 거예요. 속은 사람은 피해자인 거고. 이게 이제 북한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경수로가 지어지고 이랬으면은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이랬는데 공사가 중단됐으니 우리가 이거라도 담보로 볼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뭐 핵 개발하고 이런 거는 합의 위반한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북한이 어쨌든 이 남겨온 장비를 이게 보면은 철근이 6,500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도 32톤. 와. 중장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느냐? 슬금슬금 사라졌는데 이게 2012년 한 10년 지나서 북한 TV에 등장. 어디에 어디? 저기 나오네. 누가 봐도 한국산이. 황당한 건 쓰려면 지우거나 쓰죠. 지울 페인트가 없을 거야.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북한의 무단 핵 개발로 사업이 종료되게 된 건데 대사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뛰어드셨을 때 그래도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해소가 되길 이런 바람을 가지셨을 텐데 더한 아쉬움이 있어요. 당연히 그때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저도. 근데 이제 지나면서 이게 허망한 꿈이었구나를 점점 깨닫게 됐고 제가 이제 북한 2년 있으면서 사실은 그 북한 아까 최고위층은 완공을 기대하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저는 현장에서 그걸 느꼈던 게 공사 진행 내지는 진전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딱 두 가지. 외화벌이. 한 달에 한 30만 불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로자 월급 그다음에 사먹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건지도 몰라요.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그 접촉의 끈을 갖고자 제네바 합의를 한 거예요. 네, 되게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맨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건 나중에 깨닫게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해도 무산된 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잠깐이나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됐었던 거고 잠깐이나마 평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그 진짜 너무 소중한 젊은 정말 가장 멋지게 크게 일할 때에 우리 외교관이 거기에다가 바치고 또 우리 근로자들은 거기 가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얼마나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다시 돌아오기 힘들죠. 김일성 때하고 그다음에 김정일 때하고 김정은 때가 뉘앙스가 확 다르고 객관적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북은 실질적으로 좀 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제로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제 제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사실 모든 제재를 다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에서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핵 무장을 계속 늘릴 겁니다.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킬 텐데 비핵화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이 플루토늄만 한 80에서 90kg, 고농축 우라늄은 한 1톤에서 2톤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핵탄두가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무시무시한 나를 깔보지 않을 그런 무기를 왜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이 뭐 알아서 포기하는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합니다. 직접 핵시설을 타격하는 초유의 군사 행동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군사 참모총장, 핵 개발자 쪽집게처럼 공격해서 사살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미국이 때리는 걸 봤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김정은 잠 못 잘 걸요 아마.
서신을 보냈는데 북한이 수용을 거부했다. 여러 차례 수령을 거부해서 돌아왔다. 김정은은 핵 많아? 러브레터의 공세에 반응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Channel A